대리님, 과장님이 어깨 이르고 야 내가 사는데 3천 쳤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무조건 튀는 거라는 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아우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 50%, 40%, 30%는 무조건 조정이 있겠구나.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당연히 이제 네. 부동산 저희 나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지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젊을 때 79년도면 저는 열심히 진짜 대학교 막 고등학교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그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난리였어요. 오일 쇼크 와가지고 기름 살라고 막 왔다 갔다 전쟁터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직 못 겪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터질 때마다 이 기성세대들이죠. 50, 60, 70들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벌써 쓰던 거 딱 스톱이에요. 일단 진짜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볼 때 움직이는 분이 2030밖에 안 나는 거예요. 40이.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기성세대들이 볼 때 또 미국 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지금 반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힘은 당연히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를 낮췄어요. 실제로 KB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죠. 100이 평균이에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비슷할 때. 근데 그게 지금 30이에요, 30.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 크로스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근데 아직 불씨는 남았죠. 또 이스라엘이 또 가격하게 진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격하게 하는 데는 뒤에 백이 있어서 그래요. 백이 있는데 미국이 봐도 인권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이게 감정을 건드리면 전쟁 나잖아요. 그 선에서 일단 멈췄잖아요. 멈췄기 때문에 일단 가라앉은 것 같지만 저기 아랍 쪽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 오일 쇼크 때처럼 모여가지고 감산하자 이러면 오일 쇼크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우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게 미국이나 대국들이 많이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실 게 여러분들 그 석유가 막 비싸졌잖아요. 가스하고 일본은 그 에너지를 갖다 러시아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적대적인데 선진국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는 좀 봐주자. 인간적으로 전쟁은 전쟁이고 싸우는 거 싸우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주는 외교의 어떤 역할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야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뭐 연쇄 부도를 하는 등 좀 중국 부동산 시장도 좀 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부동산에 좀 미칠 영향이 좀이 있을 아니고 것 같은데. 많이죠. 네. 지금 헝다, 완다, 네. 완커라고 또 큰 데도 있어요. 비구 위안 다 터졌잖아요. 터졌죠. 그냥 터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 제어가 좀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면은 지금 난리 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영향은 뭐냐면 그거죠. 터졌으니까 중국의 수요나 어떤 생산이나 경제 시스템이 다우닝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의 수출이 한 25%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감소하는 만큼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액이 자꾸 감소하는 게 그런 이유고, 게다가 미국의 뭐 IRA나 이런 그런 보호무역 시스템 때문에 자꾸 수출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터진 그 효과가 회복을 되면 우리도 회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작년에 올 봄인가요? 리오프닝 한다 그래가지고 뭐 면세점 뭐 살아난다 막 네. 근데 못 살아났잖아요. 생각보다 못 살아. 그러니까 예전에 10명이 왔으면 지금 한 2명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빨리 회복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그 와중에 또 뭐 대만 갖고 미국이랑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 정세나 국내 경제 상황이나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잖아요. 바다로 말하면 파도가 좀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파도 칠 때 굳이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되고 막 뭐 터지든 말든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딱 1라운드 축구하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생각하고 투자를 할지 시장에 할지를 그때 이제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잠재 있으니까 지금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뉴스 좀 잘 보고 경제와 노자 자주 보시면서 접하시면서 대비를 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안 터지고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게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안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던 또 자산 투자를 하시던 매각을 하시던 또 한 번 이제 싱킹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제일 좋겠죠. 막 흔들 때 가지 마시고 굳이 뭐 파도 치는데 나 멋있어 그러고 배를 띄워봤자 뭐 자빠지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구해줘요. 안전할 때 가면 좋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 좀 중복이에요. 부동산 네. 시장 흐름. 근데 뭐 3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2020년도, 21년도 2분기 때부터 네. 제 그냥 계산이에요. 지표들을 보고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PIR, HAI 뭐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최대 50%. 40%, 30%는 무조건 조정이 있겠구나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끌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그 교보증권 백제각 연구원이요, 수석 연구원, 네. 그냥 연구원 아니고 수석 연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데리고 다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또 현 시점 대비 30%, 우리 최고점 대비 50%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어떤 네. 견해를 갖고 있는데 또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 리치고 뭐 이런 거. 네, 저희도 나와주셨었어요. 그분이 수학공학과 나오셔가지고 데이터로 마시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도 또 그걸 가리켜요. 그러면 많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지점은 나왔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부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첫 인터뷰에서 PIR 뭐 이래가지고 10위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때 20위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원희룡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취임하고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서 인터뷰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런 점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금 많아졌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정부나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면 갑자기 우리가 2차 전지가 대박 났어요. 반도체가 다시 막 화랑이야. 그러면 버는 게 많으니까 쓰는 게 많아지면 보세요. 지갑이 10억인데 내가 5억밖에 없는데 5억을 더 벌어서 10억에 살 수 있죠. 근데 5억밖에 없으면 10억짜리 못 사잖아요. 그때는 또 부동산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지금 많이 적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시면서 경제 상황 보시면서 가능성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2030분들은 아마 10년 동안 들은 게 이 얘기잖아요. 대리님, 과장님이 어깨 이루고 야 내가 사는데 3천 쳤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뭐 약간 가스라이터랑 비슷하게 무조건 튀는 거라는 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와 놀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다른 데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시장 체크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쪽은 하락이라고 말고 정상화 과정 속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이라고 느낄 텐데 네네. 정상화가 돼야 대한민국이 다시 아시잖아요. 경제 산업이라는 게 안정적일 때 막 활동하면 막 생산력이 높아지고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 시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실 게 최근에 하나 말씀드리면 군산 지역 뭐 먼 나라 얘기했지만 거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와중에도 지금 버텨요. 왜? 거기가 재작년 작년에 조선산업이 다시 화랑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 조선산업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들 많이 모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부동산이 뛰는 거예요. 그게 군산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하면 부동산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일정적인 신혼부부의 숫자가 있는데 집이 안 생긴다고 가정할게요.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럼 상방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별로 없는데 집은 늘어나. 하방 압력이죠. 시장이 이제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다 좀 공부하셔서 대처할 때지 예전처럼 버스 타고 원정 가가지고 사고 이런 거에 끝났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종부세액이 좀 떨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무주택자 말고 다주택자분들이 내시는 거 고가주택 가신 분들이 가지고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쓴 분 외에는 네.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고 뭐 조금 세금 준다라는 개념이고 레버리지가 많은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돌린 거죠. 왜냐하면 주택가격도 하방 압력인데 자기의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이자 부담 능력이 오버를 하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중에 비용이 절감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릴게요. 세금 무서워서 장사 못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이 무서운 시대인 건 맞는데 그 원론적인 옛말을 생각해 보시면 종부세가 도움은 좀 되지만 시장을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양도세는 좀 역할이 있는데 종부세는 조금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아까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강남도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요즘엔 서울도 뭐 미분양이 나고 뭐 지방은 사실 서울보다 더 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뭐 미분양 해결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요? 간단합니다. 싸게 팔면 됩니다. 비싸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살 사람이 없거나 비싸거나 비싸도 사는 거 있죠. 명품.
그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럼 명품인 강남을 왜 사람들이 지금 안 사죠? 못 사죠?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해결책이라는 건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일시적 유동성. 만약에 100원짜리인데 갑자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50원으로 헐값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부가 도와줘서 PF 자금을 줘서 다치면 8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100원 받으려고 빠닥빠닥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사면 뻗어야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면 시행자나 정부 입장에서 이 분양가가 현재 예비 수요자들 살 수 있는 분들이 갭이 있구나. 그럼 그 갭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돼요. 이자를 낮게 해서 이걸 메꾸든지 가격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 게 해결책인데 제가 첫 마디에 그러잖아요. 싸게 팔면 되죠가 답이에요. 그 싸게 팔면 어떻게 돼요? PF가 부실이 된 현장들은 정리가 한번 되면 싸게 땅이 나올 거고 다시 산 사람이 팔 때는 어때요? 조금 더 싸게 팔겠죠? 그러면 자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죠. 2009년도 똑같았어요. 2011년도에 부도 나고 PF 현장은 좀 정리되고 건설사 많이 없어지고 13하고 14년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면 2, 3년 뒤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해결책은 낮추는 거다. 구조개혁. 은행이 뿐 아니라 IMF 다 했던 얘기 구조개혁. 그거 하면 됩니다. 부동산 반등을 알아볼 수 있는 뭐 꼭 한번 요건 확인해봐라 해주고 싶은 뭐 지표나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거래량 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가짜 상승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거래량이 급증했다는데 그 기준이 중요해요. 6,000개가 거래가 됐는데 1,000개로 떨어졌어요. 근데 보도에 만약에 2,000개로 100% 증가 이러면 놀라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준선을 알고 계시고 5,000, 6,000 왔어. 그럼 시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패턴이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3,000인데 4,000, 기사가 이렇게 나겠죠. 4,000 돌파, 5,000 돌파. 그러면 추세를 형성하잖아요. 추세를 형성하는 건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그때는 잠시 놓쳤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전세가 비율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 없어요. 전세가 비율이 90%가 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박근혜 정부 이전에 쭉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안 사다가 경제가 나아지고 약간의 붐도 일고 이러면서 이게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거래량 체크를 계속 하시면 돼요. 가짜 상승에 속지 마시고, 네.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제 2024년도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는 팁을 자산의 관점에서 이게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잖아요. 네. 전체를 모아가지고 첫 번째 건강관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이 봤고요. 벌어서 이혼하는 부부도 봤고 비싼 집을 사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도 봤어요.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건 맞잖아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행복의 목적이 어디예요? 가족하고 나 행복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막 딴짓하고 더 좋은 집 살려고 싸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본인의 행복의 목표가 어딘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지시고 항상 어깨에 팔고 무릎에 사고 기본 욕심만 잘 조절하시면 가족도 평안하고 자산 관리도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요. 지식에 연륜까지 좀 더해져서 되게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